네, 선생님들에게 수업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한 단계 수업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모아서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의 1%는 미각을 통해서, 그리고 1.5%는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3.5%는 후각을 통해서, 그리고 11%는 청각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83%는 시각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울 때 반드시 시각적 효과가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사실 배움은 시각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배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억이죠. 우리는 읽은 것의 10%, 들은 것의 20%, 본 것의 30%, 쓰는 것의 40%, 보고 들은 것의 50%, 말하는 것의 80%, 발표하는 것의 90%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원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때 함께 배움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죠. 모든 활동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경청에 대한 규칙인데요. 첫 번째로는 귀를 열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듣고, 세 번째로는 눈을 마주치면서 듣는 겁니다. 눈과 눈 사이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고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아이 컨택의 중요성을 안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입을 열고 반응하며 맞장구를 친다. 그리고 맥락상 벗어나지 않는 질문을 한다는 것. 질문이 있다는 것은 바로 관심이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질문은 이 세 가지에 주목하라고 안내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세 번째, 관련된 경험은 있어? 관련된 경험이 있어? 이 위에 쉬운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기존의 내용보다 보다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덧붙여서 40분이라는 한정된 수업 시간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명목집단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 명목집단법은 개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다른 친구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모둠에 속해 있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거죠. 명목집단법을 쉽게 구현하기 위해서 붙임딱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다음에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타인에 대한 경청이 가능하고 더 많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분류 유목화, 조직화가 가능하고 경쟁적 분위기가 줄어들고 균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학생들에게 붙임딱지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교실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붙임딱지, 저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작성할 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필이나 샤프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사인펜을 사용해서 명시성을 높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포스트잇에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해서 칠판에다가 붙였을 때 교실 저 맨 뒤쪽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내용이 잘 보이지 않겠죠. 따라서 사인펜으로 굵게 크게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붙임딱지 한 장에는 하나의 생각만 써서 서로 유목화, 조직화, 분류화시키기 쉽도록 한 겁니다. 한 장에 두 가지의 생각을 부었을 때는 쉽게 분류 조직이 되기가 쉽지 않겠죠. 마지막으로 붙임딱지에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편안하게 붙임딱지에 쓰는 겁니다. 이름에 대한 제가 의견을 낸 거야? 신뢰할 수 있어. 제가 의견을 낸 거야? 글쎄, 고개가 갸우뚱한데? 이러한 편견도 있다는 거죠. 준비물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수업 활동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 스케치인데요. 모둠원 전체가 눈을 감고 사회자가 제시한 주제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둠원들은 순서를 정해서 한 명씩 침묵하면서 모둠 중앙에 놓인 종이에 자신이 생각하는 주제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거죠. 사회자는 1인당 40초의 시간을 배분해서 그리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친구가 있으면 1번 친구가 먼저 40초 동안 자신이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뭘 다 못 그리겠죠? 2번 친구가 1번 친구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나머지 그림을 또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각을 또 그림을 그려나가고 3번, 4번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뭐죠? 자신이 왜 그렇게 그렸는지, 이 그림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덧붙여서 미래 도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미래 도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현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상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작품을 읽고 이 문학작품을 읽고 난 후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심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죠. 우리가 텍스트로 하면 사실 그 정확하게 생각이 좀 제한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림은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 본 후에는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래 도시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작성을 마친 다음에 이러한 이야기들로 또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것이죠. 즉,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풍성해지는 거죠. 소위 비경쟁 토론의 핵심은 바로 질문인 겁니다. 학생들이 이야기할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질문을 만들어 내다보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생각이나 사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을 만드는 결정권부터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질문은 바탕이나 관심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은 이해한 만큼 깊이 있게 고찰한 것으로 만들어지죠. 질문을 만드는 것이 바로 토론, 토의, 협동학습의 시작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의 핵심은 말 잘 듣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다는 것은 discover myself입니다. 즉,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결국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만큼 그 표현하는 것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힘이라는 겁니다. 침묵조차 표현의 일부임을 인정해 줍니다. 나를 발견하고 집단지성의 힘을 발견하죠. 똑똑한 소수보다 평범한 다수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개개인의 주도성을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죠.